외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이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 시장에 대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축소가 단행이 됐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템플턴에 있는 하젠스탑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흥 시장에 아직 기회가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이런 리포트 형식의 글을 쓴 하진스탑 부사장은 이제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자신 혼자 예스를 외치는 이런 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 신흥시장에 대한 이 긍정적인 견해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의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안에서요, 먼저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꼽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가격이 마치 위기 때처럼 매겨져 있는 국가. 여기에는 이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꼽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가격이 지난 위기처럼 내려갔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니까요. 가격이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국과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인데요. 네. 지금 위기의 근원이 있는 국가들의 거의 종속된 경제를 갖고 있죠. 한국은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는 미국.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가 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말레이, 인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본의 그 생산 기지뿐만 아니고 약간의 이제 종속된 경제이기 때문에 이 본의 아니게 이 세 국가들의 경기 펀더멘탈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펀더멘털이 탄탄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가격이 그걸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진스탑은 왜 탄탄하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혹시나 한국을 선진 시장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신흥 시장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이면에는 선진국에 대한 기회가 없다는 거겠죠. 선진국 경기는 글로벌 경기에 부스팅한 그러니까 성장 탄력은 예전보다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선진국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신흥국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분이 아마 채권 시장 분들은 이분의 이름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한국 이제 원화 채권 투자로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근데 그때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금융위기 이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버블이었지만 금융위기 이전에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고 신흥국이 다 좋았잖아요, 보면요. 그리고 위기로 확 망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부양책으로 신흥국들이 이제 괜찮아졌죠, 이제 보면은.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환율을 이제 이렇게 워낙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오면서 이제 너무 약해졌던 것에 비해서 강세로 오면서 수익이 나고 금리는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오면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펀더멘털이 일단 위기 이전에는 올라갔던 게 있는데 지금은 펀더멘털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간 게 없거든요. 펀더멘털이 올라간 게 없어서 펀더멘털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 그렇다고 가격이 옛날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펀더멘털 대비 싸냐. 지금은 안 좋은 펀더멘털과 안 좋은 가격인 거죠, 그냥. 그래서 저도 별로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외환시장에서는 역발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신흥통화들이 13, 14, 15년, 이렇게 3년 연속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 매수 권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고 저유가가 장기화 되더라도 가격이 거의 바닥권에 있고 환율에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통화들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외환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신흥국 중에서 특별히
특별히 이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에 돌아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국제신용평가사가 네. 모두 다 브라질을 하향 조정했단 네. 말이죠. 그럼 또 이건 무슨 소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좋다고 하시는 게 그 국가의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그 국가의 통화를 투자라는 건지 주식을 투자라는 건지 채권을 투자라는지 그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브라질이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굉장히 싸진 거죠. 이제 보면 주식 가격으로 치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싼 건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싸지만 하니까 싸진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이제 투기 등급으로 다 내리고 네. 그게 약간 이제 바닥의 신호라는 뭐 그렇게 이제 역발상 받아들일 수 투자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브라질은 글쎄요 펀더멘탈 안 좋아 정치적 리스크 있어 뭐 그게 지금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은 굳이 여기를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냥 싸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네. 저는 글쎄요 브라질은 거들이지 경제 여기에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내용 자체가 네. 어느 지표로 봐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이게 저점일 수가 있는데 그거죠. 예를 보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높은 이제 일들을 취하겠다. 그냥 그런 목적이면은 뭐 그런 목적으로만 이제 하시든지. 네. 근데 헤알이 이제 많이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브라질에서 투자하겠다. 투자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환율 세 개 중에서 2개 이상에서 수익을 같이 내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도 채권은 약간 분할 장기 채권 분할 매수할 타임인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브라질에. 예. 어, 장기 네. 채권은. 근데 가끔 또 한국 기사에서는 또 브라질 투자해볼 만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가끔 디폴트만 안 나오거든요. 나면. 그렇죠. 예, 네. 디폴트만 안 나면. 예. 채권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냥 나는 높은 이자를 받겠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네. 관점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원헤알 딜링 개념으로 그걸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머리 아픈 원화를 달러 헤알 2개 하실 바에야 차라리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이 막 더 나빠지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이제 거의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 딜링이라기보다는 금리만 생각해서 좀 투자 분할 매수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네. 디폴트만 안 나면. 예. 여기 또 이제 이 리포트 안에서 아주 신선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외신에서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재앙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해서 단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흥국에 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악재였던 건 과거형이고요. 네. 그만큼 자금 유출이 있었으니까요. 향후 이젠 금리 인상을 못하면 신흥국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다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발 경기 부스팅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자금도 많이 유출이 됐고요, 신흥국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신흥국이 좀 살아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앞서 뭐 브라질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흔히 브라질 그러면 뭐 원자재 얘기만 해서 주로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 같지만 네. 실상은 내수를 갖고 먹고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나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신흥국을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뭐 분할 매수라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해야지만 신흥 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굉장한 이제 세계 경제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위기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었죠. 보면은 뭐 라틴 아메리카 아니면 뭐 어디 특정 지역에 있었고 다른 지역은 괜찮았기 때문에 이쪽이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피난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못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미국마저 못 올린다면 미국 경기가 나쁘고 전 세계 경기가 이제 그럼 얼마나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경기가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습니다. G2가 안 좋은데 그러면은
나머지 신흥국이 좋아질 수가 없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금 측면에서 아까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이 휘청휘청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시 신흥국이 어디가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여야지 그 돈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도움이 될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미국마저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이 그 피해는 없어지겠지만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또 걱정이 하나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악순환인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정을 그 힘든 가정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신흥국들은 좀 지나고 나서 얘는 괜찮구나 하면은 그쪽으로 또 돈이 가겠죠. 이제 보면. 그러면 일단은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흥국에는 어떤 시험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거는요. 이제 시장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생각한 예상한 대로 가면은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4번 올릴 거라 봤는데 4번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지금 또 막 변동성이 커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한두 번밖에 못 올리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번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런데 한두 번밖에 못 올리겠지인데 여기서 아예 못 올려 이렇게 돼버리지 또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변동성이 거죠. 커질 수 예. 있죠. 네. 특별히 오늘 이 기사 첫 번째 파트에서요,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진스탑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은 거의 오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훨씬 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2% 달성 못했다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걱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걱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가요?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기준이 또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가 인플레이션인지 미국은 분명히 이제 왜 인플레를 구성하는 양축이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은 네. 원자재인데 그건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유가가 이제 어렵고 수요 측면의 인플레는 임금이 제일 크죠. 근데 미국은 여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괜찮고 나름 괜찮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글쎄요, 그 미국의 고용이 막 그렇게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 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이렇게 그리고 보는지. 그게 또 전 세계의 디플레를 막아줄 건지는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역시 동의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김성훈 연구원님은 약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예. 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견해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양극한 거죠 이제 보면. 네. 뭐 국가별도 그렇고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소득이 높은 측에서 그렇다고 그쪽은 이제 임금이나 그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이렇게 뭐 IMF도 이제 뭐 트리클 다운은 없다라고 다 인정을 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오히려 약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만약에 그렇게 올라버리잖아요. 일부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왜냐하면은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는 만큼 경기가 나아지거나 그렇지 그렇진 못한데 않죠. 네. 일부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여기서 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인플레 뭐 감이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약간의 가능성을 보자면 저는 이란이 인플레를 몰고 온다고 봅니다. 네. 예, 항상 이제 향후에 키는 게임 체인저는 이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인플레를 갖고 오는데 왜냐하면 유가에 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인플레를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앞서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진스탑 부사장이 얘기한 모든 이야기에 저희가 반대를 한번 던져봤는데요. 네. 제가 반대한다고 뭐 이분은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 낙관적인 견해를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참 비관적인 견해를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한국이 아직은 투자처로 건재하다고 믿고 싶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외신으로 더욱 생생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